시사톡 시시각각 김용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군요. 벌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었고 시간이 조금 이제 흘렀기 때문에 며칠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됐을 법한 시간인데 민주당 국민의힘 분위기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은 좀 1심 판결이 과한 판결이었다고 내부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예. 여러 단위에서 지금 1심 판단에 대한 나름대로 법리적인 어떤 해석과 판단들을 저희 나름대로 다시 재정비하고 있고, 특히 1심 재판부가 오인했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설명하는 자료들도 만들어서 좀 알리고도 있고, 또 2심 전략들을 수립하는 어떤 당 내에 어떤 정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인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가 굉장히 행위의 영역으로, 고의성이 담겨 있는 행위의 영역으로 과거의 판례와는 달리 좀 과하게 판결을 한 게 아닌가라는 대목들이 있고요. 네. 김문기를 알았느냐, 백현동의 지방정부 입장에서 국토부라는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행사할 수 있는 압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정부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압박의 정도에 대해서마저도 거짓으로 이렇게 바라본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은 2심, 3심 하는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의 입장들을 충분히 설명할 생각이고요. 과거의 판례를 보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20대, 21대 국회 때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기소됐던 분들 판례들, 판결 내용들을 보아하니 이렇게 징역형을 인식에 관한 문제에 관련된 징역을 내는 경우는 없었고, 그동안에는 학력 위조라든가 아니면 재산 관계에 대한 위조라든가 당선을 목적으로 자기의 치부를 문서와 같은 곳에서 좀 다르게 표기한 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선거 기간에 제한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런 벌금형 나온 경우는 많았는데, 징역형으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금전적 문제가 아닌 병합되지 않는 사안으로는 이렇게까지 과하게 내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심 재판에 좀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유죄임은 뭐 다수가 인정할 것 같은데 예상 밖의 중형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솔직히 예상을 못했는데, 결과론적이지만은 저는 그 이재명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 저는 결과론적 그렇게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마가 사람 잡은 형국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두 번째는 또 작전에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완전히 사법화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 제가 이렇게 입장을 달리해서 보면은 과잉 사법화된 측면이 있다. 좀 너무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소지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사자나 대응을 똑같이 사법을 정치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까지나 사법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사실에 좀 더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고 정확하게 법리에 입각해서 대응 논리를 짰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 부분은 소홀히 하고 어떤 장외의 압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아니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법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든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실 텐데, 저는 독립적인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청취자들이 영향받지 않고 판단했다. 청취자들이 네.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사회자가 의도하지 않은 질문들을, 이제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정도는 질문하시겠지 생각하고 내심 준비하는 발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텍스트로 딱 그 준비해서 발행하는 경우와 발간하는 경우와 방송에서 하는 경우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흐름이 예상했던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되지 않은 발언들도 하게 되고 발언 수위도 톤 조절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방송 끝나고 난 거를 텍스트로 딱 그걸 인쇄해가지고 보면 마치 제가 과거부터 이것들을 이렇게 답변해야겠지라고 고의를 가지고 답변한 것처럼 그렇게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1심 재판부가 방송 중에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정쟁이 막 오고 가는 과정에서
사실의 감정이 사람이 그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발언들 그리고 사실을 오인한 발언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2심 재판부가 판결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법률가들과 충분히 대응을 해서 이런 부분은 2심 재판 과정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논박의 여지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김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기 안 하도록 잘 준비해 나갈 그런 생각을 민중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조금만 네. 덧붙이자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린 거고 일단은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634 원칙을 강행 규정처럼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년 2월 15일 날까지는 항소심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항고를 하면은 5월 15일까지는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는 만약에 지금의 스케줄을 지킨다면은 마지막 데드라인 내년 5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속행될 가능성이 누가 봐도 높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항소에서 다투려면은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지금까지 놓쳤던 결정적인 어떤 다른 그 시각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지금 이미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진도 나간다 할 때 1심을 뒤집을 정도의 아예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뒤집을 정도의 사법부가 판단하기는 매우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사법부 내에 제법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2심하고 이제 최종 대법원 판단을 저희가 이제 그것도 예단하기는 예단 어려운 못하죠. 예, 네네. 부분이어서 네. 거기에 대한 언급은 조금 저는 좀 주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1심 판결을 보고 나서 이제 이거 사건과 별개로 저도 방송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과 이거를 글로 써졌을 때 이런 얘기가 아니었는데라고 느꼈던 적이 예전에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지나지 말고 오락 프로그램 지나갈 때도 깜짝 놀랐던 네.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 글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는구나라고 느꼈던 적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저희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마 이거를 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정치인의 앞으로의 정치 활동을 사법부가 재판부가 결정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국민이 결정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국민이 결정한다고 하면 그거는 여론의 뒤지호를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냐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가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우리처럼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재단되는 경우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은데 뭐 저희가 이제 법리학자도 아니고 저도 뭐 변호사도 아니지만 이 형사재판부에서 100만 원으로 직을 날리고 유지하는 이런 판단을 이게 선거 관련된 것들을 별도 떼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것도 한 명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수기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재판부 같은 게 좀 만들어져서 좀 광범위하게 좀 넓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최근에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1610만 명이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투표한 야당의 이제 대표인데 네. 근데 이게 그 어느 한쪽은 11번 그 고소고발이 된 것도 기소도 되지 않고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다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족족이 다 저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넘기고 또 그게 100만 원이라는 이제 벌금형에 따라서 이른바 생사여탈권을 다 쥐는 이런 구조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거는 뭐 22대 국회에서 다음 그 임기 때까지 좀 진지한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트럼프 취지에. 당선인의 사례에 빗대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네. 뭐 31번인가 30몇 번 아마 그 트럼프가 기소가 됐어요. 근데 네. 그게 대법원에서 다 어떻게 보면 정리가 돼가지고 대통령까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3심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고려들도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다만 법리 적용하는 과정에서 너무 그 뭐랄까요 이게 종합적인 고려가 아니라 그 아까 텍스트의 전단과 후단을 유추 과잉 해석해가지고
사실은 말을 하는 과정에는 전제를 단 것이 사실 사조계에 불과한 거고 후단의 내용이 더 본질적인 내용인데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섞여가지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글로 보면은 이 전반부에 의도가 있었다라고 과잉 해석 유추해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좀 시사한 바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추가 기소를 또 하나 검찰이 네.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예. 왜 그랬을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 국민의힘하고는 일단 상관없는 거고 네. 검찰에서 이제 네. 그동안에 이제 혐의가 있으니까 그걸 차곡차곡 이제 그걸 증거를 정확하게 확보해서 이제 법리에 따라서 기소를 이제 했을 거고 일단은 이건 이제 제 생각인데 검찰이 나름대로는 상당히 영리하게 스케줄을 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5번째 지금 그 기소한 게 그 법카 그 유용 혐의 아닙니까? 예. 근데 요걸 딱 제가 볼 때는 이미 그 준비를 했다가 김혜경 여사 그 150만 원 벌금형 떨어지는 거 보고 이제 확실하게 이걸 기소해도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당한 정도 다른 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제일 열불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니들은 초밥 사 먹고 관용차 니 차처럼 끌고 다니고 뭐 초밥 하여튼 과일 사 먹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들어도 다 이렇게 그 분노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일정한 정도 검찰에서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저는 솔직히 들었습니다. 과거에 네. 그 검찰을 이제 많이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중에 정치권에 와서서 유명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공유하시는 말씀이 검찰 권력은 좀 절제돼야 된다. 아무데나 수셔대고 그 PR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 쪽이 아니라고 그러면 다 저렇게 그냥 아무데나 수셔대고 찔러대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절제되게 좀 그 힘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과연 이번이 그 절제된 검찰 권력의 행사로 보여지느냐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뭐 벌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맞는 이런 사안까지도 이걸 굳이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는 게 맞느냐. 그럴 거면 엄정한 잣대는 동일하게 적용돼야죠. 1억 5천만 원의 그 업추비 카드 그 저기 청계산 아래에서 소고기 드시고 그것을 휘발성 있는 영수증 그것도 제출해가지고 그걸 회피하고 있는 과정에 그것도 다 모든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고발한 내용이었는데 국민권익위가 차별적으로 판단해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돼서는 다 무혐의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관련돼서는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이 검찰 권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법 권력, 그 사정 권력을 너무 편향적으로 쓰게 되면 제가 단언컨대 그 칼에 또 맞습니다. 이 칼이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정권이 바뀐 지가 벌써 2년 7, 8개월이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이 상황을 계속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이 판단할 거라 보고 이 사안 뭐 이제 다시 또 재판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절제된 권력을 쓰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저도 그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상에도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저는 상당 정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보고 이건 잘했다 하는 국민이 49%였거든요. 지금의 분위기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그렇지 부당하다는 게 41%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그러면은 형평성에는 맞는 거냐? 그럼 왜 김건희 여사는 무슨 특검은커녕 기소조차 왜 안 하냐? 이건 원당하냐? 김건희 여사도 기소되고 특검을 받아야 된다 하는 여론은 훨씬 높거든요. 저는 민심이다. 저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 민심을 살피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골프 이야기로 안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골프를 취재한 기자가 경찰에 입건이 됐습니다. 그럴 만한 일입니까 이게? 얼토당토하는 일이죠. 이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제 취재도 못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과정에서 너무 사실은 황당한 대목들이 많은데 이제 제일 황당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에 트럼프랑 골프 외교를 하기 위해서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 이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대통령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기자가 제보를 받고 추적한 바에 따르면 최소 7번 이상을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골프를 치셨다는 게 나왔는데 그게 이제 취재를 통해서 나오고 취재가 압박이 들어가니까 그 취재 현장에서 경호처 관계자들이 그
담당 기자를 겁박을 하고 경찰에서까지 끌고 가고 또 거기서 휴대폰을 막 뺏어가고 뭐 그런 어떤 취재를 방해하는 듯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또 그거를 대통령실에서 저렇게까지 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먹으려고 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골프를 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당당하다면 그러면 그렇게까지 무슨 언론 취재 행위까지도 저렇게까지 겁박할 일은 아니잖아요. 뭐가 깽기는 게 있으니까 그 과정에 이른바 뻗치기 하던 기자들을 겁박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보니까 기자로 보면 말진 기자들 같은데 그 그러겠죠. 말진 뻗치기 하고 있는 네. 말진 기자들을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말진 기자들을 겁박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 두 번 이렇게 그 기자하고 마주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는 기자인지 아닌지 이거 모르니까 제가 그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계속 하고 있으면 저는 경호의 매뉴얼에 따라서 저는 당연히 그건 체크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CBS 기자인 게 확인됐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대응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과잉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 골프 친 것을 굳이 제가 옹색하게 변명하고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건 저는 국민들이 공평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지만은 윤 대통령 골프 강은 아니시거든요. 거의 지난 8년 동안 거의 실제로 골프채를 안 잡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골프채를 잡은 게 8월이에요. 근데 8월은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가 그때 피격당하려다가 살아나면서 손 번쩍 들면서 거의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대세로. 그게 지난 여름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거의 이쪽에서도 저는 트럼프가 골프 광이라는데 어차피 결국 트럼프가 완전히 지금 뭐 방위비도 엄청나게 증대시키고 완전히 지금 지금 남북 관계를 비롯해 가지고 판을 어지를 것 같은데 트럼프를 맞짱 뜨려면은 골프는 최소한 그렇게 시작된 건 아니 이건 조금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외교를 하는 풀어나가는 데 데 있어서 예.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상대 대통령이 골프를 잘 치면 외교가 잘 되는 아니 겁니까? 잘 치는 정도가 아니까 골프를 못 치면 외교가 떨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닌데 그게 그건 문제가 아닌데요.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어떤 걸 어느 정도 어떤 그래도 걸 이게 주고 받을지 그 외교의 맞습니다. 내용을 예. 대통령이라면 세탁해야 할 텐데. 당연히 맞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의견을 구해야죠. 가령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어떤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어느 부분들을 트럼프랑 협상을 할 때 밀고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트럼프랑 협상을 해본 전직 대통령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그게 1번입니다. 네. 그러지 않고 골프를 쳐가지고 트럼프를 상대하겠다? 이거는 지금 골프를 쳐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골프를 잘 친 사람은 골프를 못 친 사람들을 되게 무시합니다. 골프 칠 때. 그러니까 트럼프보다 더 잘 칠 거 아니라고 한다면 외교적으로 트럼프랑 가까워지기 위해서 골프를 치기보다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국력을 그쪽으로 하나로 모으는 것. 여야 간의 정쟁이 아니라 이런 지금 위기적 상황에 여야가 어떻게 힘을 모아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잘 돌파할 것이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고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골프를 치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박수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돌아오셨잖아요. 이번에 또 그 G20 회의 가셔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무난하게 잘 하시고 돌아오셨으니까 방금 원장 얘기하신 대로 진짜로 내용을 가지고 트럼프하고 어떻게 주도 면밀하게 밀리지 않으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할 건지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예.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본다면 그동안의 윤 정부의 기조는 좋아질 것이다. 낙관론이었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더 이상 그 언급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 이제 경제는 어렵다. 그걸 인정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국 그런데 또 트럼프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그거를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분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 시점입니다. 맞습니다. 한동훈 대표 당원 게시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윤 위원장님? 네, 저도 봤죠.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여튼 지금 진행 중인데 결국 이제 이건 그 수사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당무감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왜 저렇게 답답하게 행동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매우 지금 침착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당원 게시판 아닙니까? 당원 게시판의 핵심적인 원칙은 익명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골라가지고 자기 가족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이렇게 IP를 추적하고 까게 되면은 원칙 자체가 아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의구심은 해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가족들이 혹시 대통령 비난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의구심은 저는 풀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수사가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수사를 통해서 저는 차라리 명명백백하게 가려지고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이 그런 선상에서 만에 하나 정말로 그 부인을 비롯해가지고 그 문제가 된다면은 그것은 위법성이 또 있다면은 저는 거기에 따라서 아주 냉정한 조치가 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따르는 것이 지금 답답하지만은 더 저는 전략적으로 옳은 처신이다. 만약에 여기서 그냥 맞대응하는 식으로 했다면은 저는 사실은 지금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엉뚱한 지금 부차적인 판에 이렇게 휘말릴 소지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있거든요. 다시 용산하고 또 뭐 분내 어쩌네 하면서 지금 엄중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25일이면은 그 위증교사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엄한 처벌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큰 국면 변화에 어떤 물꼬가 자칫 이렇게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제가 한동훈 대표를 굳이 옹호한다기보다도 조금 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좀 냉철하게 지금 상황 관리를 수모를 겪으면서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물론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제 3자로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씀드리면 캥기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위기관리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책도 있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1원칙이 뭐냐면 위기일 때일수록 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해법을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부가 있으면 환부보다 더 많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기관리의 1번 원칙인데 지금 그 원칙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뭔가 지금 빌미를 잡힌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미를 잡은 쪽은 지금 계속 쑤시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버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장해찬 씨가 지금 폭로하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탈당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알지 못할 법한 내용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정보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실명에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게시판이 갑자기 뭐가 문제가 생겨서 변동된 게 아니라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장해찬 씨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처가와 딸과 이렇게 장인 장모와 부인과 딸에 관련된 실명으로 마치 보이는 계정이 나오고 그 계정이 같은 시간대에 주르륵 글이 달리고 그게 DC 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시간대에 달린 것들이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명이 여러 개의 계정을 돌려가면서 지금 글을 올린 게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건데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야 될 건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무감사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 전에 당 내부에서 확인만 하면 30분 안에 확인이 된대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계속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뭉개서는 제가 그냥 제3자적 입장을 보기에는 절대로 덮어지지 않는다. 아니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뭉갠 게 아니라니까 수사 결과 곧 나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점 저는 대반전이 있을 가능성이 물론 제 추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당무검사를 왜 할 수가 없는 거냐면은 두 가지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명확한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게시글 혹시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약간 조롱하고 있다. 그럴 수 있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 아니 그 정도도 못한다는 게 저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가능해야 저는 된다. 국민의힘을 잘 모르는데 네. 그 조롱을 못 견디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특정해가지고 위법이다 하는 것 자체가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고요. 심기경을 못하게 하니까 위법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조롱을 어찌 보면은 그걸 견디면서 지금 원칙을 수호하는 측면이 있다. 다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고 이 또한 또 결과가 조만간 확인될 텐데 이것도 좀 잔잔한 화제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